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신용카드 한 장, 그 얇은 플라스틱 조각 뒤에는 17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금융제국이 숨어 있습니다. 연간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처리하고 전 세계 부유층의 지갑 속에 자리 잡은 이 회사는 단순한 카드사가 아니거든요. 신뢰를 상품으로 만들고 특권을 판매하며 빚을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을 부려온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금융회사였던 건 아닙니다. 시작은 말과 마차로 짐을 나르던 배달회사였어요. 어떻게 택배회사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금융 브랜드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산업혁명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는데 철도가 대륙을 가로지르며 깔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를 갈망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몇 주씩 걸리던 시대였거든요. 마차나 운하를 이용하면 물건이 도착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했고 도둑 맞는 일도 다반사였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는데 바로 익스프레스 사업이었습니다. 총을 든 호위원이 직접 돈과 귀중품을 운반하는 서비스였는데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당시 이 시장을 지배하던 건 몇몇 거물들이었는데 헨리 웰스, 윌리엄 파고, 존 버터필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노선을 빼앗고 가격을 후려치며 싸웠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이렇게 싸우다간 다 같이 망하겠다는 걸요. 1850년 뉴욕 버팔로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났고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쟁을 멈추고 하나로 합치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는데 1861년 남북 전쟁이 터진 겁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면화는 움직이지 못했고 상인들은 줄줄이 파산했죠. 철도는 오직 군대와 무기를 실어 나르는 데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이 혼란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정부 계약을 따내서 군자금과 보급품을 운반했는데 위험한 전쟁터를 뚫고 현금과 의약품을 배달하면서 신뢰를 쌓아갔거든요. 우체국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함께 커졌습니다. 1881년에는 J.C. 파고가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창업자 윌리엄 파고의 동생이었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버팔로 거리에서 짐을 나르는 배달부로 일하다가 정상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J.C.는 한 가지 집착이 있었는데 회사를 반드시 파고 가문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 조카들, 사촌들을 모조리 회사에 끌어들였고 철권 통치로 회사를 운영했죠. 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고 J.C.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1880년대 미국에서는 돈을 보내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민자들이 고향에 돈을 보내고 싶어도 은행은 비쌌고 우편은 불안정했으며 현금을 보내면 도둑맞기 일쑤였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머니오더였는데 일종의 선불수표였습니다. 고객이 돈을 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같은 금액의 증서를 발행해주고 받는 사람은 그걸 아멕스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 뒤에는 천재적인 수익 구조가 숨어 있었는데 바로 플로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누군가 머니오더를 사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돈을 보관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금화되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는 그 돈을 투자하고 이자를 벌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의 거래로 수수료도 받고 이자도 버는 이중 수익 구조였죠. 이때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배달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1880년대 후반 제2씨 파고가 유럽 여행을 떠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해외 여행자들은 신용장이라는 걸 들고 다녔는데 외국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정말 번거로웠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서명을 확인하고 신원을 검증하느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장인 제2씨 파고조차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대기해야 했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파고는 분노에 차서 임원들을 불러 모았고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여행자 수표였는데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객이 수표를 살 때 한 번 서명하고 외국에서 현금으로 바꿀 때 다시 서명하는 거였죠. 두 서명이 일치하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1800년대에 해외여행은 무거운 동전이나 복잡한 신용장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 여행자 수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거죠. 1905년이 되자 수백만 달러어치의 여행자 수표가 유통됐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의 여행자들의 은행이 됐습니다. 1915년 제2씨 파고가 세상을 떠났을 때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짐을 나르던 회사가 글로벌 금융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된 거죠. 파고 사후에 조지 테일러가 새 수장으로 취임했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파고 가문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족벌 경영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1917년에는 미국도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은 파괴적이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금융 서비스에게는 황금기였는데 여행자 수표가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필수품이 됐거든요. 현금이 위험하고 은행 수표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멕스 수표만이 안전했죠. 런던, 파리 등 해외 지점에서 수백만 달러가 오갔고 회사의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명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회사는 예상치 못한 적과 마주해야 했는데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20세기 초는 진보의 시대였고 대중은 경쟁을 질식시키고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독점 기업들에 지쳐 있었거든요. 철도가 해체됐고 스탠더드 오일이 분해됐으며 철강과 담배 기업들도 워싱턴의 철퇴를 맞았죠. 익스프레스 업계도 사실상 담합체제였는데 몇몇 대형 업체들이 지도를 나눠 먹고 가격을 정하면서 신규 진입을 막고 있었거든요. 1918년 망치가 내리꽂혔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연방정부가 철도를 접수했고 동시에 모든 익스프레스 회사들을 국내 배송사업에서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10,000개의 지점, 15,000명의 직원, 그리고 원래의 핵심 사업인 배송 서비스를 단번에 잃어버렸죠.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데 더 이상 배송 회사가 아닌데도 말이죠. 조지 테일러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금융 서비스에 올인했습니다. 여행자 수표와 머니오더가 회사를 지탱했고 한동안은 이 전략이 먹혔죠.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시선도 끌게 됐는데 당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체이스 은행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1920년대 후반 체이스 내셔널 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 중 하나였는데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월스트리트 거물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죠. 은행장 앨버트 위긴스는 자신만만하고 날카로우며 냉정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결제, 배송, 여행 등 금융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은행이 미래를 지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완벽한 인수 대상으로 보였죠. 체이스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당황했는데 조지 테일러는 이런 압박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체이스가 내부에서부터 지분을 늘려갔고 테일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언론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다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월스트리트 최대 기업 중 하나에 삼켜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929년 검은 화요일이 닥쳤는데 뉴욕 증권거래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에든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고 모두가 팔려 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죠. 갑자기 가장 우량한 증권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체이스 은행에게 이건 악몽이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수권은 트로피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짐이 돼버린 거죠. 금융 세계가 무너지면서 인수거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구한 셈이었는데 체이스의 지배 없이 회사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대공황이 강타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정들이 집을 잃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대형 은행들보다 군살이 없었기에 핵심 서비스인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배송에 집중하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이 회사의 운명을 바꿨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정부 채권 판매와 군인 및 기업을 위한 외환 업무를 지원하며 전쟁장 자금 조달에 기여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군인들이 미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선택했고 이 신뢰가 전후 시대의 기반이 됐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는 번영이 폭발했는데 군인들이 귀국하고 교회가 성장했으며 가정들이 호황기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화랑이었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여행했으며 항공사들이 새로운 이동수단이 됐고 미국인들은 속도와 편안함과 현대적인 삶을 추구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여행자 수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뢰받았고 머니오더는 여전히 가정과 직장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산업이었습니다. 이 혁명을 이끈 회사의 이름은 다이너스 클럽이었죠. 월스트리트 덕분에 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용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쉬운 돈의 시대가 탄생한 겁니다. 계약금 없이, 서류 없이, 소득증명 없이 집을 살 수 있었고 은행이 대출을 해줬으니까요.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도 온갖 물건을 사기 위해 말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 맥나마라는 뉴욕의 사업가이자 신용 담당 임원으로 돈이 더 빠르게 돌아가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었는데 1949년 어느 추운 저녁 메이저스 캐빈 그릴에서 고객을 접대하다가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을 안 가져온 걸 깨달은 겁니다. 창피하게도 아내에게 돈을 빌려야 했죠. 그 순간이 정말 머릿속에 박혔는데 당시에는 집, 차, 심지어 세탁기도 할부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왜 작은 것들은 안 되지? 왜 저녁 식사는 안 되지? 몇 달 후 다이너스 클럽이 탄생했는데 회원은 제휴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종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직접 결제하는 대신 다이너스 클럽 카드로 서명만 하면 됐고 다이너스 클럽이 레스토랑에 대신 결제한 뒤 월말에 회원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보내면 전액을 갚는 방식이었죠.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이었는데 이름만 서명하고 레스토랑을 날 수 있었으니까요. 현금 폰 없이 말이죠. 첫 해가 끝날 무렵 2만 명의 회원과 3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있었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시의 중상류층 전문직들에게 이건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깔끔하고 우아하며 지폐를 더듬거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1950년대 후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이끌던 랄프 리드는 다이너스 클럽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지켜보며 벽에 쓰인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적절성을 유지하려면 자체 차지 카드를 출시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1958년 최초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출시됐는데 보라색이었고 판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는데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면 아멕스가 청구서를 대신 내고 한 달에 한 번 아멕스에 전액을 갚는 거였죠. 이자는 없고 월별 청구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멕스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소액의 연회비를 받아 수익을 냈죠. 리드는 이 카드가 회사를 변모시킬 거라 믿었고 자신의 평판을 걸었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위해 수천 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광고를 쏟아부으며 카드를 고급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들은 카드 수락을 주저했고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 판지 카드들은 찢어지고 지갑 속에서 달아 없어졌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움과 신뢰성의 대명사였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는 좌절한 회원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었죠. 몇 달 만에 카드 사업부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리드는 물러서지 않았고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절박한 혁신의 순간에 회사는 새로운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전환했는데 세계 최초로 이걸 한 회사 중 하나였죠. 새 카드는 세련되고 내구성 있으며 미래지향적이었고 이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1960년이 되자 카드 사업부는 마침내 흑자를 냈고 이후 수십 년간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 이상이 됐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5성급 호텔, 코너 오피스, 파워런치의 세계로 더가는 상징이자 배지가 된 거죠. 성공에 힘입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사업부가 기업 거래와 선적에 대한 영수증과 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아멕스 브랜드가 뒷받침하는 단순한 약속이 금융상품이 됐고 더 이상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 자체를 판매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뢰는 한번 무기화되면 도난당할 수도 있었고 한 남자가 바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서니 드 안젤리스였죠. 앤서니 티노 드 안젤리스는 권력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거래씩 벌어들인 사람이었는데 브롱크스의 노동자 계급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없는 데서 돈을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식용유와 마가린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전쟁 후에도 계속했죠. 대두유와 면실류 같은 식용유를 대량으로 사서 저장하고 팔고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사업 내부를 속속들이 배웠고 더 중요하게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배웠죠. 곧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견했는데 1960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창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신뢰를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식용유 같은 상품이 있으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었죠. 그 영수증은 보증서처럼 작용해서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은행에 가면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은행은 아멕스 이름이 있으니까 신뢰했습니다. 드 안젤리스는 시스템을 속이는 법을 배웠는데 소량의 기름을 사서 창고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름에 물을 타거나 탱크에서 탱크로 펌핑하며 검사관을 속였고 같은 기름을 재사용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여러 장의 영수증을 받아냈죠. 각 영수증으로 새 대출이 풀렸고 곧 수천만 달러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름 위에 약속과 종이 위에 무역 제국을 세운 거죠. 한때 드 안젤리스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기름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대두유 선물 시장의 25%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지는데 1963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 더크스가 드 안젤리스가 보고한 재고에서 이상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더크스가 발견하고 나중에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린 건 드 안젤리스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었죠. 일부는 바닷물로 채워져 있었고 검사관을 속이기 위해 위에 얇은 기름층만 덮여 있었습니다. 여파는 즉각적이었는데 드 안젤리스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약 3,9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창고 영수증을 주 경계를 넘어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달러의 가짜 자산을 보증한 셈이었고 창고 자회사가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주가가 폭락했죠. 당시 CEO였던 하워드 클락은 굴욕을 당했는데 그는 수십 년간의 성장을 통해 회사를 이끌며 국경을 넘어 지갑 속으로 영역을 확장해왔지만 이제 그의 평판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드 안젤리스의 사기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거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부 분위기는 매우 호전적이었는데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소송과 싸우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거였죠. 그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기를 친 게 아닌데 왜 자기들이 손실을 배상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주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신뢰가 어떤 재무제표보다 가치 있고 한번 잃은 평판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 주주가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1964년 떠오르는 신예. 워렌 버핏은 겨우 34세였지만 이미 소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버핏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고 기회를 봤죠. 몇 달 안에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에 1,300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전체 펀드의 무려 4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본사에서 CEO 하워드 클락은 6천만 달러짜리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은행들에게 전액 배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대중의 신뢰는 절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워렌 버핏의 지지를 받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마지막 한 푼까지 말이죠. 이사회는 믿을 수 없었는데 일부 이사들은 클락이 회사를 망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일부는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버핏은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브랜드가 손실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니 브랜드를 보호하면 가치가 몇 배로 돌아올 거라는 거였죠. 은행들에게 배상하기로 한 결정은 회사 역사상 최고의 마케팅 투자가 됐는데 아멕스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이름, 항상 갚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신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됐죠. 1960년대는 미국에서 큰 변화의 시기였는데 나라는 거대한 경제 성장을 누렸지만 사회 불안의 물결, 인플레이션 상승, 베트남 전쟁의 긴 그림자와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에게는 세계가 열리고 있었고 소비자 금융에 대한 욕구도 함께 열리고 있었죠. 하워드 클락이 은퇴했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는 회사를 남겼고 그 자리에 제임스 D. 로빈슨 3세가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직관과 글로벌 야망을 가진 젊고 세련된 임원이었죠. 회사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유기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진짜 게임은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했는데 딜메이킹에 특화된 사람 말이죠. 로빈슨에게 목표는 명확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단순히 신뢰받는 브랜드가 아니라 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과 금융뿐 아니라 투자은행, 중개업, 보험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국 말이죠. 그는 사들일 적합한 회사를 찾기 시작했고
곧 월스트리트 뒷방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샌디 와일은 1933년 브루클린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집집마다 달걀을 팔았죠. 어른이 되어서는 월스트리트에서 심부름하는 일자리를 얻었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파는 법, 거래하는 법, 콜드콜하는 법을 직접 해보면서 배운 거죠. 30세가 됐을 때 자기 것을 세울 준비가 됐고 1960년 3명의 동료를 모아 작은 중개회사를 열었습니다. 와일은 사업을 빠르게 키웠는데 경쟁자들을 삼키고 서비스를 추가하며 무에서 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10년간 그의 회사는 셔슨 롭 로즈가 됐고 금융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죠.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찾던 종류의 사업이었습니다. 인수는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빠르게 재앙으로 드러났는데 양측이 바로 충돌한 거죠. 셔슨의 트레이더들은 거칠고 뻔뻔하며 오직 승리만 생각했고 아멕스는 신중하고 기업적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는데 셔슨 사람들이 관료주의를 조롱하고 서열을 무시했으며 이사회에서 싸움까지 벌였다고요. 합병이 아니라 공개적 충돌이었죠. 짐 로빈스는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려 했는데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카드, 주택담보대출, 뮤추얼 펀드를 받는 글로벌 금융 슈퍼마켓이었죠. 그는 더 많은 회사를 사들였고 대담한 움직임으로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습니다. 위엄, 명문, 강철 같은 월스트리트 명성을 가진 이름이었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제국은 금이 가고 있었는데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셔슨은 아멕스에 질식당한다고 느꼈고 아멕스는 셔슨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리먼은 관리당하는 걸 아예 거부했죠. 이익은 얇았고 헤드라인은 회의적이 됐으며 투자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1987년에 폭락이 왔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매출이 무너졌습니다. 아멕스가 인수한 회사들이 부채가 됐고 주주들과 이사회에게 모든 게 짐 로빈슨의 잘못이었죠. 1990년대 초가 되자 아멕스는 갈림길에 섰는데 짐 로빈슨이 물러난 후 새로운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크고 너무 느리고 움직이는 부품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비골럽이 나서서 신뢰를 재건하고 군사를 빼고 카드 사업을 다시 세련되고 수익성 있는 엔진으로 만드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새로운 세대의 신용카드들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리워드가 큰 트렌드였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캐시백을 밀어붙였고 항공사들은 무료 마일리지의 꿈을 팔았으며 심지어 슈퍼마켓도 화려한 초기 금리로 플라스틱 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죠. 골럽은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충성도를 구축하는 데서 기회를 받습니다. 이 압박 속에서 멤버십 리워즈 프로그램이 탄생했죠. 캐시백 대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포인트를 줬는데 포인트는 항공권, 호텔, 식사 등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관대해 보이지만 순수한 비즈니스 천재성이었는데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누군가 아멕스 카드를 긁을 때마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벌었고 포인트를 쫓아 더 많이 쓸수록 회사가 더 많이 벌었죠. 하지만 그 포인트의 상당수는 사용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멤버십 리워즈는 거대한 성공이 됐는데 카드 소지자들은 좋아했고 가맹점들은 더 많은 사업을 얻었으며 아멕스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서 나가게 됐죠. 1990년대는 전례 없는 번영의 10년이었는데 미국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닷컴 열풍이 월스트리트를 전기 충격처럼 흥분시켰고 소비자들은 신용과 낙관주의로 가득 찼으며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등장했고 테크부가 교회로 밀려왔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사치, 여행, 정체성에 돈을 썼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타이밍은 완벽했는데 한때 증기선과 여행자 수표에 연결됐던 브랜드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과 부티크 호텔 스위트에 속하게 됐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멤버십, 라이프스타일 배지로 진화한 거죠. 플래티넘 카드가 아이콘이 됐고 고객 기반은 글로벌하고 엘리트하며 충성스럽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모든 게 멈췄죠. 2001년 9월 11일 아침,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3 월드 파이낸셜 센터에 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본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11명의 직원이 사망했으며 사무실이 파괴됐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일하던 11명의 직원을 잃었는데 상상할 수 있듯이 감정적으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멕스는 모든 청구, 모든 의무를 이행했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 평판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 연간 거래량이 수천억 달러로 급증했고 발자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규모와 영향력에서 비자, 마스터카드와 경쟁하는 금융 거인이 됐죠. 하지만 규모와 함께 감시도 왔는데 수수료가 높았고 네트워크가 강력했으며 미국 정부와 점점 많아지는 가맹점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가맹점들은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수년간 신용카드 거인들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 불평해왔습니다. 2010년이 되자 그 불평이 소송으로 폭발했고 미국 정부와 수천 개의 소매업체가 힘을 합쳐 이 회사들이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죠. 구조는 단순했는데 카드를 긁을 때마다 상점에 수수료가 부과됐고 때로는 2%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계약에 있었는데 상점들은 고객에게 더 저렴한 카드를 권유하거나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말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었는데 법원이 카드 거인들의 불리하게 판결하면 손해배상은 역사적일 거였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독점 처벌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업계의 구조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7개 주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죠. 2010년 법무부가 반조양 규칙 때문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고소했을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 합의하고 규칙을 철폐하며 재판을 피하기로 동의했죠. 큰 문제는 이 규칙이었는데 상점이 카드를 받으면 고객에게 어떤 카드가 더 비싼지 말하거나 더 저렴한 카드를 쓰면 할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이끌던 건 켄 셔놀트였는데 차분한 정밀함과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된 사람이었죠. 그는 안전한 타협이 없다는 걸 봤는데 아멕스에게 이 규칙들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고비용 고가치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패였고 이것 없이는 가맹점들이 고객을 더 저렴한 카드로 밀어붙일 것이며 아멕스는 우위를 잃을 터였죠. 셔놀트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싸움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아멕스는 지방법원에서 졌지만 항소했고 또 항소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월요일 판결에서 소매업체들이 고객을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신용카드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정책에 대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계약을 다시 썼고 합의금을 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손대지 않고 나왔죠. 모델의 강점에 모든 것을 걸었고 최고 법원에서 이긴 겁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은 호황, 불황, 재생의 사이클을 거쳤는데 대침체 후 경제가 반등했고 기술 파괴가 쇼핑, 여행, 뱅킹을 재정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지갑을 채택했고 신용은 더 편재하고 빨라졌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물결을 탔는데 매년 고객들이 1조 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은 770달러를 향해 올랐고 연간 이익은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으며 아멕스는 여행자, 기업가, 글로벌 엘리트가 선택하는 카드로 남았죠. 2025년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월스트리트 가치는 2천억 달러를 넘었고 전 세계 수조 달러의 지출을 처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브랜드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신뢰는 취약한 것이고 신뢰는 항상 한 번의 위기로 무너질 수 있죠. 오늘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